자, 다음에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이 아까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계획은 이건 누가? 행정관청이 수립하는 거죠. 행정관청이 수립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이 앞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은 행정관청의 재량성이 많이 가미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계획에 우리가 분류를 말하죠. 크게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째, 장기 행정계획, 중기 행정계획, 단기 행정계획.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눠져요. 장기는 통상 20년 단위고요. 중기는 통상 10년 단위 계획이고, 단기는 5년이나 또는 5년 미만의 5년 미만의 계획을 보통 단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어떤 계획은 20년 단위 수립한다, 10년 단위 수립한다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장기 계획은 20년이나 10년 단위로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수립했던 계획이 그 이후에도 계속 타당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20년, 10년 중장기간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기간인데, 재검토 정비한다 그러면 이건 예외 없이 5년 단위로 재검토 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계획 이게 장기계획이냐 중기계획이냐 단기계획이냐 이걸 갖다 구분하시고, 중장기계획은 통상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속력에 따른 구분입니다. 구속력. 그 계획이 구속력, 즉 구속의 대상, 누구를 구속하느냐, 구속의 행정계획으로 해서 구속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인데요. 이 계획은 크게 우리가 첫째, 비구속적 행정계획과 두 번째, 구속적 계획으로 나눠집니다. 비구속적 계획과 구속적 계획으로 나눠져요. 비구속적 행정계획, 구속적 행정계획.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선 첫째, 그 행정계획이 구속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관청을 구속한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관청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일반 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이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국토종합계획 같은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국토종합계획. 여러분 국토종합계획은 전국 국토개발의 20년짜리 청사진이거든요. 전국 국토개발의 20년 단위의 청사진이 되는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을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는 막연한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막연한 청사진만 가지고는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이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관청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갖는다. 이걸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일반 국민을 구속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체포영장 발부해서 수갑지어서 데려간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행위,
제한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행위제한. 행위제한. 이게 구속적 행정개입니다. 자,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개입과 구속적 행정단은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성격, 비구속적 행정 법적 성격을 한마디로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행정명령이라는 건 뭐냐 말이죠. 행정명령은 상급 행정관청이 하급 행정관청에게 한 명령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명령은 누구만 따르면 돼요? 하급 행정관청만 따르면 되는 거죠. 일반 국민과 하등에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뭐냐? 행정부 내부에서 자기들 공무원 사이에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하나의 준칙, 약속. 이걸 행정준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명령이나 행정규칙은 행정관청 내부에서 자기들만의 것이지 일반 국민하고는 하등에 관련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행정명령 같은 뭐 훈령이라든가 이들 지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규칙은 공무원 근무수칙 이런 것도 행정규칙에 속합니다. 공무원 근무수칙하고 여러분 일반 국민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공무원 근무수칙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계획 마치 행정관청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상급 관청이 내린 명령이라든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약속 정도의 의미로 본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 행위 또는 행정, 처분으로 봅니다. 행정행위, 행정처분. 자, 행정행위는 뭐냐? 행정은 여러분 민법에서 법률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것은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하나 또는 뭐를 수개의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원인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있잖아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청약의 의사표시 사겠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 좋습니다.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됐죠.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죠. 그렇죠? 이런 법률 요건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 법률행위를 행정관청이 일반 국민에게 하는 법률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누가? 행정관청이 일반 국민에게 하는 법률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해요. 다른 말로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 예를 들면 건축허가처분, 건축허가처분, 행정행위, 행정처분이죠. 자, 건축허가처분은 뭐니까? 내가 여기다 건축물 건축을 하겠습니다. 허가 신청을 했더니 좋다. 너 건축물 건축해도 좋다. 허가 떨어지죠. 청약과 승낙이 있었죠. 일종의 계약이잖아요. 근데 이걸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건축 허가라고 한다. 건축 허가. 이걸 우리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행정의 행정처분이 있으면 뭐가 발생해요?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법적 효과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행정처분은 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일반 국민과 하등에 관련했기 때문에 행정행위, 행정명령, 행정규칙으로 하고 구속적 행정계획은 일반 국민의 구속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행정행위, 행정처분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점 기억하세요. 세 번째, 보통은 우리가 절차상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수립, 승인 이라는 절차를 보통 거치게 되고 구속적 행정계획은 입안, 결정 보통 이런 절차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수립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 만이라는 의미가 참 달라요. 수립은 행정관청에서 그 행정구역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까지 해보는 것을 보통 수립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확정하는 것. 승인은 뭐냐? 이미 확정된 내용에서 단순히 좋다, 싫다, yes, no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통 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안 결정. 입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대부분 초안만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내용이 확정되는 과정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가하자라는 의미에서 보통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건 어때요? 일반 국민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립, 승인,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구속은 수립, 승인, 구속은 입안 결정,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요. 자, 네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현대 행정을 가리켜서 열린 행정이다, 공개 행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이 구속적 행정계획이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든 구속적 행정계획이든 행정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의견 청취를 두 번 합니다. 항상 제일 먼저 주민 의견 청취, 두 번째 대표기관의 의견 청취, 주민 의견 청취, 대표 의견 청취를 거쳐요. 그런데 이 주민의 의견 청취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간접 청취하는 방법을 보통 우리가 공청이라고 얘기하고요.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방법을 공고, 열람 절차, 보통 열람 내지는 공람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는 없겠네요. 소위 전문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이건 주민의 의견을 간접 청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구속적 행정계획은 보통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들에게 열람시키는 공고, 열람 절차가 거치게 됩니다. 이게 직접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입니다. 열람기한은 보통 우리가 이것은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요. 14일 이상 열람. 자, 비구속은 공청회, 구속은 공고열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공청회는 말이죠. 이건 공청회는 절대 생략을 못해요. 생략 불가능해요. 그러나 공고열람제는 보통 어떤 이건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청회나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제시됐잖아요. 그럼 제시된 의견은 어떻게 할까?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공청회나 공고 열람 절차에서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제시된 의견은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공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된 행정 쟁송의 대상. 행정 쟁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비구속 행정계획이나 구속적 행정계획이 나왔을 때 그 계획에 잘못됐으니까 취소해달라, 변경해달라, 취소해달라, 변경해달라, 소송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비구속은 일반 국민에게 하등의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밤낮을 감날 필요 없겠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속적 행정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비구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종류만 보겠습니다. 종류만 보시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종합이라든가 기본이라든가 또는 광역이라든가
이런 답은 전부 다 비구속입니다. 자, 종합적이다. 한마디 이건 비구속은 일반 국민들 뭐라고 그래? 이건 청사진이라고 그래. 청사진. 구속적인 것은 보통 일반 국민들 뭐예요? 이건 구체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비구속은 보통 우리가 청사진이라고 얘기하고 구속은 구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 청사진 종합 들어간 거, 광역 들어가는 거, 기본 들어간 거. 종합적이다. 광역, 기본. 전부 다 냄새 나죠? 이건 전부 다 비구속입니다. 구속적 행정개혁은 여러분 대표로 도시, 군, 관리계, 도시군 관리계. 이런 종합이나 기본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보통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계획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계획이 나올 때마다 이 공식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계획은 항상 비구속적 행정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눠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관청만 구속하고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또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명령,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절차를 수립,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민의견 청취는 간접적인 공천을 통해서 하게 된다.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합 기본 광역이라는 비구속적 계획이다. 구속적 계획은 보통 우리 행정관청법 일반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행위 제한을 가져온다. 일반 국민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민의견 청취는 직접 공고 열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경우는 보통 14일 이상이다. 그럼 이것은 생략도 가능하다. 행정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가 비구속적 계획, 구속적 행정,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 대한 행정계획, 행정계획의 종류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면 저기 행정, 쟁송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죠. 행정, 쟁송. 행정, 쟁송이 뭘까요? 행정, 쟁송. 이건 한마디로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 행정행위죠. 다음 행정처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걸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변경해서 취소,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 행정관청의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취소해 주세요. 변경해 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절차, 이걸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송. 자, 그러면 행정쟁송은 이 행정쟁송이 나올 때마다 행정쟁송은 용어 자체를 우리가 자꾸 이제 몰라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뒤에 가면 행정쟁송 계속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행정쟁송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뒤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행정쟁송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쟁송이라는 것은 다툰다는 얘기잖아요. 송사를 다툰다. 그럼 행정쟁송은 행정관청의 처분이 있어야 돼요. 행정처분. 근데 비구속적 행정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느냐?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처분을 보지 않았죠? 일반군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적 행정계획은 일반군은 구체적이고 행위 제한을 가져오죠? 행정처분으로 보죠?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쟁송은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첫째, 전심 절차. 두 번째, 소송 절차. 전심 절차는 건 뭐냐? 이건 행정, 관청에서 하는 거야. 소송 절차는 어디서 하느냐?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행정 소송이라고 그래. 행정 소송. 다시 말해서 행정관청이 일반 국민이 어떤 처분했을 때 일반 국민은 그걸 다투고 싶을 때 무조건 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법원에 들어가서 소송 제기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행정관청이 일반 국민에게 한 행위에 관해서 곧바로 소송 제기하고 그러면 자꾸 어떻으면 사업 지연되잖아요. 또 행정관청은 크게 잘못될 행위를 할 가능성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보자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판단에도 불만 있으면 소송으로 가라 해서 전심 절차를 먼저 걸치고 소송 절차가 가는 겁니다. 그 전심 절차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의 신청이 있고요. 이의 신청. 두 번째, 행정 심판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 행정 심판.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이건 청에다 직접 제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처분청, 시장호수 어떤 처분했다면 시장호수구청장이, 시도에서 했다면 시도에서한테, 국장했다면 국장한테. 그러니까 항상 이의 신청 처분청에다 직접 제기하는데 이걸 꼭 기하세요. 이의 신청 처분청.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건 두 가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행정심판 관련된 법이 있는데 이게 행정심판법이에요. 심판법. 그럼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이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느냐? 처분청에 직근 상급관청 처분청이 바로 있는 직근 상급관청한테 제기해도 됐다는 상급관청. 이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차이점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청 바로 위에 있는 상급관청에 제기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행정심판은 반드시 행정관청의 처분이어야 되거든요. 행정관청의 처분.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는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가 있습니다. 비행정청. 비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냐? 이 행정심판법을 적용을 못해요.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누구한테? 지정권자, 보통 지정권자한테 제기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지정권이라는 것은 보통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의 지정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송에 대한 전심 절차 그러면 우리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다 직접 제기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청에 직근 상급관청에 제기하도록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자 비행정관청일 때는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제기한다. 행정심판은 공표 딱 두 번만 인정됩니다. 도시, 군,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하고 시설사업, 도시, 개발사. 행정심판은 주로 사업, 어떤 사업 시행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만 제기하는 행정심판. 사업 시행에 대한 불만. 시행자의 처분. 그 시행자의 처분에서 불만 있을 때 제기하는 행정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심 절차가 끝나면 이 신청의 행정심판이 끝나면 행정관청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처분해 주겠죠. 그 처분에도 불만 있으면 보통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소송. 이게 행정소송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행정소송은 분명히 다르네요.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의 일종입니다. 그럼 행정쟁송에는 다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행정쟁송이라고 그래. 우리 행정쟁송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어때? 무조건 우리가 그래서 행정소송을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행정쟁송은 주로 행정관지 처분이라는 거, 행정관지 처분이 있어야만 행정쟁송에 가능하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 또 공법을 공부하면 가끔 말이죠. 여러분 손실, 보상이라는 얘기하고 손해, 배상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손실보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손해배상. 이 용어도 잘 정리하세요. 둘 다 금전을 지급해 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금전 지급. 차이점이 뭐냐? 금전을 어떤 이유로 지급하느냐? 손실보상은 이건 정당한 행위, 적법한 행위. 그래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해요. 손해배상은 위법행위, 불법행위, 위법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을 우리가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돈을 주기는 주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불법을 인정하면서 돈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배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돈을 주기는 주는데 내가 잘못한 건 없다. 그러나 네가 일단 피해를 입었으니까 돈을 주겠다는 것이 보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우리 보상과 배상을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중앙성을 침범해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운전자인 저는 내려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따져야죠. 야, 네가 나에게 중앙성을 침범해서 내 차를 들이받은 것은 민법조로 얘기한다면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주장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자마자 뭐라고 한다? 너 당장 보상해. 넌 당장 보상해.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으면 당연한데 상대방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면 이런 뜻이 되잖아요. 아하, 내가 중앙성을 침범해서 지차를 들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으니까 미안해 할 것은 없고 그냥 돈이나 몇 푼 주고 가세요.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건 민사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도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도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손해를 배상하세요. 배상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전에 언론에서 말이죠. 언론에서도 가끔 이 표현을 갖다 잘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일본 위안부 사건에 관해서 말이죠. 어떤 방송 앵커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 정부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일본 정부는 보상을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일본 정부의 위안부 징집행위는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불쌍하니까 돈이나 몇 푼 주세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건 잘못됐잖아요.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보상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다가 바로 잘렸잖아요. 그만큼 용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이게 정적인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사안에서 보상과 배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과 배상 앞으로 분명히 구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죠. 이 용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끔은 공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많이 우리가 혼동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우리 형법상으로 많이 쓰는 이 고소라는 용어하고 고발이라는 용어, 고소라는 용어, 고발이라는 용어, 이것도 좀 꼭 구분해 쓰시기 바랍니다. 고소나 고발은 상대방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려서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 고발이라고 해요. 그런데 고소는 누가 하는 거야?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겁니다.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이 고소,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상대방한테 몇 대를 맞았어요. 이빨엔 서너 개 나갔습니다. 그럼 피해 당사자는 뭐라 해야 돼? 이놈의 자식 당장 고소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놈의 자식 당장 고발해버릴 거야. 고발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기는 피해 당사자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아직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몇 대 더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소, 고발의 용어도 여러분 꼭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용어 중에 앞으로 공고라는 얘기하고 고시라는 얘기가 자주 나올 겁니다. 공고와 고시. 이 공고와 고시라는 용어도 꼭 구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공고와 고시. 이건 전부 다 알린다는 거죠. 알린다는 건 이제 공고는 일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 공고화편은 7일간 공고한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기간이 나온다고요. 고시는 계속적인 거예요. 기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즉 고시 다음에는 항상 법적 효과가 따온다. 법적 효과. 이 법적 효과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그렇죠? 고시. 이건 고시를 하루 이틀 며칠 하는 게 아니잖아. 계속 하는 거죠. 개발구역 지는 뭐 중요한 법조계가 나오면 이게 고시입니다. 그러나 자, 공고 열람. 공고 열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고 열람. 그럼 뭐다? 열람 사실을 공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열람 사실을 공고시킨다. 그럼 공고는 보통 7일간 공고한다. 며칠간 공고한다는 얘기하고 또 열람을 시켰다 하더라도 열람 기한 내에 열람을 하지 않아도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고는 일시적인 것이고 고시는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 여러분 요청이란 얘기, 제안이란 얘기, 요청, 제안, 이런 얘기죠. 렛츠 몸 합시다. 그런 뜻인데 요청은 항상 노안이에요. 요청은 행정청일 때, 행정청일 때 요청하는 표현을 쓰고 제안은 비행정청일 때 제안하는 표현을 쓰는 걸 꼭 기억합니다. 뭐뭐 하십니다. 요청. 행정하지. 시도지사가 요청한다. 시장수구청이 요청한다. 제안 누가 한다? 보통 행정하지 않은 사람이 제안하게 됩니다. 요청, 제안, 요청, 제안. 또 우리가 공고하고 통지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는 이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개별적. 공고는 이건 보통 돼요. 이게 만천하는 것이죠. 다수인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통지는 개별적으로 통지라는 것이고 공고는 다수인이 하는 것이죠.
또 통지가 보통 통보라는 일을 쓸 때 통보. 통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통보는 보통 우리가 행정청행이라든가 또 이렇게 할 때 보통 행정통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지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통지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보통 통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행정관청이라든가 이런 사업시행을 할 때는 보통 통보, 개인이 아닐 때는 통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공고, 고시, 통지. 자, 이런 용어들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우리 공법 총설과 관련된 내용들, 부동산 공법 총설과 관련된 일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진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